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33쪽부터 시작하는 4장 역사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오늘도 여전히 읽으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 또 읽을 것 같긴 한데 읽으면서 저의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누구든지 과거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관해서 읽거나 심지어는 쓸 수 있고, 혹은 제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전쟁을 원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하고는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 말도 웬만큼은 사실이기는 하나 아무것도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럴 때는 무례하게도 자신을 역사 연구자라든가 역사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역사의 연구는 원인에 관한 연구이다. 자, 역사의 연구는 원인에 관한 연구라고 합니다. 내가 바로 앞에 강연 끝머리에서 말했듯이 역사가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렇기에 어떤 대답을 바라는 한 그는 쉴 수가 없다. 위대한 역사가, 혹은 더 폭넓게 말하자면 위대한 사상가란 새로운 것들에 관해서 또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는 그의 책 첫머리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규정했다. 그리스인들과 야만인들의 행위에 관한 기억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들이 서로 싸운 원인을 밝히는 것. 자, 거의 200여 년 동안 역사가들과 역사 철학자들은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인류의 과거의 경험을 체계화하려는 일에 열심히 매달렸다. 그 원인과 법칙은 때로는 기계적 측면에서, 때로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때로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것으로, 때로는 심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과거의 사건을 원인과 결과의 질서정연한 전후관계 속에 배열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이 공인된 교리였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지난번 강연에서 이야기한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역사의 법칙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인이라는 말마저 유행에서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어떤 철학적 모호함 때문이겠으나 이에 관해서는 나로서는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 말이 아마도 결정론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일 터인데 이에 관해서는 곧 다루겠다. 방금 말한 이유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서의 원인이라고 하지 않고 설명이나 해석, 상황 논리나 사건의 내적 논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과적 연구 방법에 반대하면서 기능주의적 연구 방법에 찬성하고 있다. 비록 기능주의적 연구 방법은 필연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기에 이르렀는가 라는 질문을 포함하는 것 같고, 따라서 우리들을 왜? 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가도록 이끌고 있지만 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원인을 기계적, 생물학적, 심리적 원인 등등 여러 종류로 구별하고는 역사적 원인도 하나의 특정한 범주로 분류한다. 이러한 구분법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유효하지만 현재 이 강연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원인들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공통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사건의 원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역사가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자. 원인의 문제에 대한 역사가의 연구 방법의 첫 번째 특징은 대체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 언젠가 경제학자 마셜은 어느 하나의 원인과 뒤섞여 효과를 발휘하는 다른 원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하나의 원인의 작동만을 고치라는 일은 가능한 한 반드시 피하도록 주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왜 1917년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이 발생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오로지 하나의 원인만을 제시한 수험생은 운이 좋아야 C학점을 받을 것이다. 역사가는 여러 가지 원인을 연구한다. 만일 그가 볼셰비키 혁명의 원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면 그는 러시아의 잇따른 군사적 패배, 전쟁의 압박에 따른 러시아 경제의 붕괴, 볼셰비키의 효과적인 선동, 차르 정부가 농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빈곤하고 착취받는 프롤레탈리아가 페트로그라드의 공장지대로 몰려든 것, 레닌은 결심이 서 있었으나 반대편 쪽의 인물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 등등을 거론할 것이다. 요컨대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개인적 원인 및 장기적 원인과 단기적 원인을 마구 주워 먹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즉시 우리를 역사가의 연구 방법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끈다. 앞에서의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한 다스나 되는 러시아 혁명의 원인들을 차례로 열거하고 나서 그것으로 그만두는 데 만족하는 수험생은 B학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A학점을 받기란 어려울 것이다. 시험관들은 많이는 알고 있으나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판정할 것이다. 진정한 역사가라면 자신이 수집한 원인들의 목록을 앞에다 놓고서는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든가 그들 간의 상호 관계를 고정시키게 될 원인들의 일정한 위계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원인이나 어떤 범죄의 원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또는 최종적 분석에 따라서 궁극적 원인, 즉 모든 원인들의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직업적 강박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연구 주제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다. 역사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이끌어내는 원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 다시 역사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이끌어내는 원인을 통해서 알려진다. 자, 기본은 로마 제국의 쇠퇴와 몰락의 원인을 야만성과 종교가 승리한 탓으로 돌렸다. 19세기 영국의 휘그 역사가들은 영국의 힘과 번영이 증대한 것은 입헌적 자유의 원리를 구현하는 정치 제도가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오늘날에 와서 기본과 19세기의 영국 역사가들은 시대에 뒤진 사람들이 되어버렸거니와 그 이유는 그들이 근대 역사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경제적 원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역사적 논의는 어떤 원인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의 주의를 맴돌고 있는 것이다. 앙리 푸엔카레는 내가 앞에 강연에서 인용한 저작에서 과학이 다양성과 복잡성을 향해서 그리고 동시에 통일성과 단순성을 향해서 전진해가고 있으며 이 이중적이면서 명백히 모순적인 과정은 인식의 필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리이다. 역사가는 자신의 연구를 확장하고 심화시킴으로써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점점 더 많이 끊임없이 축적한다. 우리의 답변의 수와 범위가 엄청나게 증가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정치사의 새로운 통찰이라든가 심리학과 통계학의 새로운 기술 덕분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법제사 등으로의 분화 덕분이기도 하다. 버트런트 러셀이 학문에서의 모든 발전은 우리를 최초에 관찰된 조야한 통일성으로부터 훨씬 벗어나 원인과 결과의 더욱 큰 분화로 그리고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원인의 범위의 끊임없는 확장으로 이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역사학의 상황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다. 역사가는 과거를 이해하려는 충동을 가진 까닭에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답변들을 단순화하는 일, 답변들의 상하관계를 정하는 일, 혼잡한 사건과 혼잡한 특수한 원인에 일정한 질서와 통일을 부여하는 일 등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의 신, 하나의 법, 하나의 요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나의 성스러운 사건,
아니면 헨리 애덤스가 추구한 모든 이들의 아우성을 끝장내고 길들이게 할 어떤 위대한 일반화, 이런 것들은 오늘날에는 한물간 농담처럼 들린다. 그러나 역사가가 원인을 다양화해야 할 뿐 아니라 단순화하는 작업도 해야만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역사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렇듯 이중적이면서 명백히 모순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이다. 이쯤에서 나는 별로 내키진 않지만 우리의 길에 가로놓여 있는 두 가지 향긋한 미끼를 처리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꿔야만 하겠다. 그 하나의 미끼는 역사에서의 결정론 혹은 해겔의 관계라는 딱지가 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에서의 우연 혹은 클레오파트라의 코어라는 딱지가 붙은 것이다. 먼저 나는 이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한두 마디만 더 이야기해 보겠다. 1930년대 빈에서 새로운 과학관에 관해서 중요한 책을 쓴 바 있던 칼 포퍼 교수는 전쟁 기간 중에는 더 대중적인 성격의 두 권의 책을 영어로 출간했다. 그것들은 열린 사회와 그 적들과 역사주의의 빈곤이다. 이 책들은 플라톤과 함께 나치즘의 정신적 원조로서 취급된 헤겔에 대한 반발, 그리고 1930년대 영국 좌파의 지적 분위기였던 다소 천박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발로부터 감정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서 쓰여졌다. 그 주요한 공격 목표들은 헤겔과 마르크스의 이른바 결정론적 역사 철학들이었는데, 그것들은 역사주의라는 경멸스러운 이름으로 한데 묶였다. 1954년 아이자이어 벌링경은 역사적 필연성에 관한 글을 발표했다. 그가 플라톤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옥스퍼드 대학교를 지탱해온 오랜 지주에 대한 상당히 오래 간직해온 존경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포퍼의 비난에 덧붙여 포퍼에게는 없었던 주장, 즉 헤겔과 마르크스의 역사주의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행위를 인과적 관계에서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따라서 샤를마뉴, 나폴레옹, 스탈린과 같은 역사의 인물들을 단죄해야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도 이를 회피하도록 조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5, 6년 동안 이 나라에서나 미국에서 역사에 관해서 한 편의 논문이라도 썼거나 어떤 역사책에 관해서 정식으로 서평이나마 한 편이라도 쓴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헤겔과 마르크스와 결정론을 잘 아는 체 하면서 경멸해왔고, 그리고 역사에서의 우연의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자, 142쪽. 서로 힘을 합쳐 바로 그 죽은 말의 등에 채찍질을 가하여 마치 생명이 있는 말처럼 만든 사람은 포퍼 교수와 아이자이어 벌링경이다. 그리고 그 혼란을 치워버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결정론이란 모든 사건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그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없었다면 그 사건은 다른 식으로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신념이라고 정의할 것이다. 결정론은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위의 문제이다. 원인도 없이 행동하며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인간이란 우리가 지난번 강연에서 논의한 바 있듯이 사회 밖에 존재하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추상이다. 인간 사이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포퍼 교수의 주장은 의미가 없거나 거짓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으며 믿을 수도 없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자명한 명제는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의 한 조건이다. 카프카 소설의 몽환적인 성격은 그 어떤 사건도 무언가 명백한 원인 혹은 확인될 수 있는 원인이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인격을 완전히 분열시키게 되는데, 왜냐하면 인격이란 사건에는 원인이 있다는 전제, 그리고 그 원인들 중 많은 것은 확인 가능하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행동 지침이 될 만큼 충분히 일관된 과거와 현재의 패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다. 옛날에는 자연현상이 분명히 신의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 넘어가서 144쪽. 일상생활에서는 그 누구도 그런 견해를 취하지 않으며, 이게 이것도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145쪽.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역사가도 인간의 행동에는 원칙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원인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상생활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역사가의 특별한 기능이다. 역사가가 인간의 행위 가운데 결정된 측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자유의지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또한 필연성이라는 문제로 골치 아파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들도 때로는 과장된 말투에 빠져서 어떤 사건을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기대하도록 이끄는 여러 요인들의 결합이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뜻일 뿐이다. 실제로 역사가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필연적이라고 추정하지 않는다. 역사가들은 선택은 자유라는 가정 위에서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대안적 경로들을 논의할 때가 많다. 물론 아주 올바르게도 어째서 결국에는 다른 경로가 아닌 그 경로가 선택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나아가긴 해도 말이다. 사건이 다르게 발생했다면 그것을 선행하는 원인도 달랐어야만 했을 것이라는 형식 논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면 역사에서 필연적인 것이란 없다.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나는 필연적인, 불가피한, 도망갈 수 없는 등의 말이라든가 심지어 어쩔 수 없는 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고서도 살아갈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 필연성. 147쪽. 만일 장미 전쟁은 필연적이었는가라는 제목을 내건 공고문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즉시 무슨 농담이 아닌가 의심했을 것이다. 역사가는 노르만인의 정복이나 미국 독립전쟁에 관해서 발생한 것은 사실상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듯이, 또한 단지 무엇이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것만이 자신의 직무인 듯이 서술한다. 그래도 그 역사가를 결정론자라고 비난하거나 정보가 윌리엄이나 미국의 반란자들이 패배했을 수도 있을 또 다른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148쪽. 이러한 가정들은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언제든지 역사에서 그랬을지도 모를 것들을 가지고 퀴즈놀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정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결정론자는 단지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려면 그 원인들도 달랐어야만 했을 것이라고 대답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들은 역사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제는 오늘날 그 누구도 정말로 노르만인의 정복이나 미국 독립의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거나 이런 사건들에 반대하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또한 역사가가 그 사건들을 하나의 완결된 장으로 취급할 경우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모든 선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제 기정사실을 다룸으로써 그 선택의 여지를 제거해버린 역사가의 태도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야말로 현대사의 골칫거리이다. 그것은 순전히 감정적이고 비역사적 반응이다. 공격의 또 하나의 근거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코어라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것은 역사란 전체적으로 우연의 계속이라는, 즉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결정되고 가장 뜻밖의 원인에서만 유래하는 사건의 연속이라는 이론이다. 악티움 해전의 결과도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안토니우스과 클레오파트라에게 얼이 빠진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바야지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관절의 염증 때문에 중앙 유럽으로 진격할 수 없었을 때 기버는 한 인간의 단 한 개의 근육을 엄습한 매서운 통증이 여러 민족의 불행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국왕 알렉산드로스가 1920년 가을에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원숭이에게 물려서 사망했을 때 이 우연은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켰고, 그 사건들은 윈스턴 처칠로 하여금 그 원숭이가 물었다는 사실 때문에 2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게끔 만들었다. 혹은 1923년 가을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스탈린 등과 논쟁하고 있던 중요한 시기에 오리 사냥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된 트로츠키가 그 열병에 관해서 한 말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자 누구나 혁명이나 전쟁을 예견할 수 있지만 가을철의 오리 사냥 여행의 결과를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런 문제가 결정론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얼이 빠진 것이나 바여지드가 관절통에 걸린 것이나 트로츠키가 학지를 앓는 것 등은 그 밖에 어떤 사건과도 마찬가지로 인과적으로 결정된 사건들이었다. 안토니우스의 얼빠짐에는 어떠한 원인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름다움에 쓸데없이 신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남성의 얼빠짐 사이의 연관은 일상생활에서 관찰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인과적 전후관계들 중의 하나이다. 이른바 역사에서 이러한 우연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과적 전후관계는 역사가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전후관계를 방해한다. 충돌한다. 베리가 두 개의 독립적인 인과연세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올바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후관계가 그것과는 다른 전후관계에 의해서, 게다가 우리의 견해로 볼 때는 아무 연관성도 없는 전후관계에 의해서 언제라도 분쇄되거나 굴절되기 쉬울 때 우리는 어떻게 역사에서 원인과 결과의 일관된 전후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역사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자, 기본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한 속주로 전락하게 되자 로마인의 승리를 로마 공화정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것의 행운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자, 독자들에게 역사에서 우연한 일과 뜻밖의 일이 수행하는 역할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역사를 우연의 연속으로 보는 이론이 유행하게 된 것은 실존, 사르트르의 유명한 존재화물을 인용하고 있다. 실존은 어떠한 원인도 이유도 필연성도 가지지 않는다고 설파하는 한 무리의 철학자들이 프랑스에서 등장하게 된 시기와 일치했다. 독일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노숙한 역사가인 마이네케가 생애의 끝 무렵에 역사에서의 우연의 역할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지난 40년 동안의 독일 민족의 재앙의 원인을 황제의 허영, 힌덴부르크의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 선출, 히틀러의 편집광적인 성격 등 일련의 우연한 사건들 탓으로 돌렸다. 이는 조국의 불행에 짓눌린 한 위대한 역사가의 정신적 파산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역사에서의 운이나 우연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역사적 사건의 봉우리가 아니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집단이나 민족에게서 우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 성적이란 모두 운수 나름이라는 생각은 열등반에 배치될 사람들 사이에서 언제나 유행하기 마련이다. 실제 그렇죠? 그러나 어떤 신념의 출처를 드러내는 것이 곧 그 신념을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역사의 기록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 이 우연의 침투에 맞서 역사의 법칙을 수호하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은 분명히 몽테스키에였다. 그는 로마인들의 위대함과 몰락에 관해서 쓴 저작에서 만일 어떤 전투의 우연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원인이 한 국가를 멸망시켰다면 단 한 번의 전투로 이 국가를 몰락시킨 어떤 일반적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마르크스가 쓴 글을 보면 세계사는 만일 그 안에 우연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면 매우 신비스러운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이 우연 자체는 당연히 일반적 발전 경향의 일부를 이루며 또한 다른 형태의 우연들에 의해서 상쇄된다. 그러나 발전의 가속과 지체는 그러한 우연에 좌우되며 그 우연들에는 어떤 운동의 선두에 있는 개인들의 우연한 성격이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다. 자, 따라서 마르크스는 역사에서의 우연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해명한 셈이다. 첫째, 우연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건의 경로를 과속시키거나 또는 지체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둘째, 하나의 우연은 다른 우연에 의해서 상쇄되며 그 결과 결국에는 우연이 저절로 소멸된다는 것이다. 셋째, 우연은 특히 개인의 성격으로 설명된다는 것이었다. 트로츠키는 하나의 기발한 비유를 통해서 우연이 상쇄되고 스스로 소멸한다는 이론을 재차 강조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런 이론이 불만족스럽고 설득력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역사에서의 우연의 역할은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우연은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단지 과속화시키거나 지체시킬 뿐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장난이다. 또한 나는 어떤 우연한 사건, 말하자면 레닌이 54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한 것은 다른 어떤 우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상쇄되며 그런 식으로 역사 과정의 균형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을 믿어야 할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역사에서의 우연은 단지 우리의 무지의 표지, 그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한 하나의 명칭일 뿐이라는 견해도 마찬가지로 적절하지 못하다. 유성이란 이름은 물론 방랑자를 뜻하는데 그 이름은 별들이 하늘에서 무작정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여 그 운동의 규칙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대에 생겨났다. 어떤 일을 불운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원인을 탐구해야 할 귀찮은 의미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특히 즐겨 쓰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에게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가 지적으로 게으르거나 지적인 활동력이 저급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연한 일로 간주되어 온 어떤 사건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사건들의 좀 더 광범한 양상이 의미 있게 합치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일은 진정한 역사가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역사적 사실과 비역사적 사실 사이의 구별은 엄격한 것도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도 일단 그것의 적절성과 중요성이 밝혀지면 역사적 사실의 지위로 말하자면 승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원인에 대한 역사가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그와 비슷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역사가와 그의 원인의 관계는 역사가와 그의 사실의 관계와 똑같이 이중적이고 상호적인 성격을 가진다. 원인은 역사 과정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을 결정하며 그의 해석은 원인에 대한 그의 선택과 배열을 결정한다. 원인의 등급화, 즉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어느 일련의 원인들 혹은 또 다른 일련의 원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가려내는 것이 그의 해석의 핵심이다. 자, 157쪽. 제정신을 가진 역사가라면 감히 경험 전체를 망라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짓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역사 분야 또는 역사적 측면에서조차 겨우 사실들의 근소한 부분만을 망라할 수 있을 뿐이다. 과학자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역사가의 세계도 사진을 찍어놓은 것과 같은 현실 세계의 복사판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사가가 효과적으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작업 모델이다. 역사가는 과거의 경험에서 즉 그가 입수할 수 있을 만큼의 과거의 경험에서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을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을 추려내어 그것으로부터 연구의 지침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최근에 어느 인기 작가는 과학의 성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인간의 정신 과정을 그럴듯하게 묘사했는데 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관찰된 사실이라는 넝마 주머니를 샅샅이 훑어보고 나서 그 관찰된 사실들 중에서 부적당한 것은 버리고 적당한 것은 골라내어 그것들을 이어붙이고 본을 떠서
비로소 지식이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누비불로 꿰맨다는 것이다. 과도한 주관주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한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는 있으나 나는 그의 말을 역사가의 정신이 작용하는 방식을 묘사한 말로 받아들이겠다. 자, 그리고 이제 158에서 159쪽에 나오는 예시가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거죠. 어떤 A와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를 친 거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담배를 사러 갔던 B를 쳤어요. 그렇다면 이 A가 B를 친 원인이 뭔가 사람들이 따져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건의 원인을 A가 술에 취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일주일 전에 수리점에서 수리를 했는데 자동차 수리점의 문제다. 아니면 컴컴한 길 모퉁이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원인을 다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또 나타나서 그 모든 원인이 아니다. 만일 그날 밤 B가 담배를 사러 가지만 않았더라면, 그 길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B는 죽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B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한 것이 B의 죽음의 원인이었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B가 어쨌든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원인일까요? B는 애언가였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 역사에서의 우연과 우발성을 신봉하는 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완전히 사실이며 완전히 논리적이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든가 거울 속에서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가차없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역사의 방식이 아니다. 결국 역사란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과정이다. 다시 한번 톨콧 파슨스의 말을 빌리면 역사는 실체에 대한 인식적 지향의 선택 체계일 뿐만 아니라 인과적 지향의 선택 체계이다. 역사가는 끝없는 사실의 바다에서 자신의 목적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수한 인과적 전후관계 중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오직 그런 것만을 추출해낸다. 그리고 그 역사적 중요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전후관계를 자신의 합리적 설명과 해석의 모형에 짜맞추는 역사가의 능력이다. 그 밖에 다른 인과적 전후관계들은 우연적인 것으로서 배제되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후관계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역사가에게 아무 소용도 없다. 그것은 합리적 해석에 적합하지 않으며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자, 클레오파트라의 코나, 바야지드의 관절통이나 알렉산드로스가 원숭이에게 물린 것이나 레닌의 죽음이나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의 담배를 피는 것, 교통사고 당한 사람의 로빈슨의 끼견이 이러저러한 결과들을 낳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군들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은 아름다운 여왕에게 홀렸기 때문이라든가 왕들이 애완 원숭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길을 건너다가 죽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명제로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에 여러분이 보통 사람에게 로빈슨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혹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도로의 모퉁이가 껌껌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을 완전히 사리에 맞는 합리적 설명이라고 여길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원인을 구별한다면
그는 로빈슨이 사망한 현실적인 원인은 이상과 같은 것이지 로빈슨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기 때문은 아니었다고까지 말할 것이다. 너무 훌륭하죠? 정말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잠시 로빈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우리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 원인들 중 어떤 것들은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원인들은 비합리적이며 우연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구별했을까? 인간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사고한다. 그러므로 어떤 설명들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했고 다른 설명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면 우리는 일정한 목적에 기여하는 설명들과 그렇지 못한 설명들을 구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음주벽을 단속하거나 브레이크의 상태를 더욱 엄격하게 검사하거나 도로의 개설 계획을 개선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수의 감소라는 목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한 것은 이치에 닿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될 수 있다고 추정한 것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구분 기준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에서의 원인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통용된다. 그 문제에서도 우리는 합리적인 원인과 우연적인 원인을 구별한다. 합리적인 원인은 다른 나라, 다른 시기, 다른 조건에서도 언젠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익한 일반적인 원인이 되며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킨다는 그 목적에 기여한다. 자, 우연적인 원인은 일반화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훈도 가르쳐주지 않으며 어떠한 결론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우리가 역사에서의 인과관계를 다루는 데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이렇듯 어떤 목적이 고려되고 있는가 하는 관념이다. 그리고 이 관념은 필연적으로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 우리가 지난번 강연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에서의 해석은 언제나 가치 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인과관계는 해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마이네케의 말을 빌리자면 역사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가치와의 연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인과관계 연구의 이면에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항상 가치의 추구가 놓여 있다. 그런데 이 말은 내가 저 앞에서 말한 것, 즉 역사의 이중적이고 상호적 기능,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현재에 비추어서 현재에 대한 이해를 과거에 비추어서 심화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클레오파트라의 코에 안토니우스가 반했다는 따위에 그 이중적 목적이 기여하지 못하는 것들 모두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죽은 것이고 무익한 것이다. 자,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상상적 분할선으로서 일종의 관념적 실제에 불과하다. 현재를 이야기할 때 나는 이미 또 다른 시간의 차원을 몰래 논의에 끌어들인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동일한 시간대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관심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설명되리라고 생각한다. 역사 이전 시대와 역사 시대 사이의 경계선은 사람들이 더 이상 현재 속에서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미래 모두에 의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무너지게 된다. 역사는 전통의 계승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전통은 과거의 관습과 교훈을 미래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기록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존되기 시작한다. 네덜란드 역사가 호이징가는 역사적 사유란 항상 목적론적이다 라고 말한다. 최근에 찰스 스노경은 러더퍼드에 관해서 모든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 의미를 거의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뼛속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훌륭한 역사가라면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미래를 뼛속 깊이 느끼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사가는 왜라는 질문에 더하여 어디로라는 질문도 제기한다.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을 다 본 것입니다. 오늘은 짧았네요. 역사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죠. 특히나 이제 뒷부분에 스미스 씨가 담배 피다가 차에 치여 죽은 술 마신 차에 치여 죽은 그 일화를 바탕으로 이 어떤 게 역사적 사실로 가치가 있는가, 인과관계에 가치가 있는가를 이제 증명했는데 참 와닿았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예뻐서 거기에 반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는 인과관계로 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냐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연적인 원인은 일반화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잘 해야겠어요. 다음 주는 드디어 5장, 6장을 하고 이 책을 끝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